Ladies and gentlemen, now we would like to begin session 1 on cybersecurity. So now we would like to begin the 2022 World Emerging Security Forum session 1 under the theme of ongoing battles in cyberspace. In this session, we will have a keynote speech and a panel discussion followed by the Q&A session. We welcome questions from our online participants. 온라인으로 참석해 주시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질문을 언제든지 남겨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코멘트 박스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참석자 여러분들은 포럼 리플렛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패널 토론을 하고 나서 Q&A 세션을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의 질문에 최대한 다 답을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사이버 전문 역량 포럼의 크리스토퍼 페인터 회장님을 모시고 기조 연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 국무부 사이버 조정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셨습니다. 줌에서 실시간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기조 연설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쭉 Q&A 세션 때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제가 직접 함께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감사 말씀을 드리며 특히나 제가 외교관으로 활동하던 당시에 또 한국의 카운터파트들과도 굉장히 또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나 한국이 이런 사이버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세계 신안보 포럼을 개최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신안보에 대한 도전 과제, 바로 사이버 안보에서의 도전 과제가 가장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사이버 안보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버 안보라는 것은 사실 이제는 국가적인 우선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에 대해서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오랫동안 또 사이버 안보에 대해서 또 검찰로서 그리고 또 외교관으로서 이에 대해서 많이 대응을 해왔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제 사이버 안보는 전 세계적으로도 최우선 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악성 멜웨어 공격 때문입니다. 바로 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 대한 공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가스관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또 그 외에도 식품 유통 시스템이라거나 또는 의료 보건 시스템에 대한 공격도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론적으로가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과 직결된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공격이 감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크라이나의 침공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또 이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서 사이버전이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가, 또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는 바로 사이버 안보가 과거보다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에서도 이러한 사이버 공격의 양상을 보게 되었을 때 사실 우리가 또 이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을 보아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버 공격이나 또는 사이버 위협이 우크라이나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향후에도 사이버전의 위협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사이버전에 대해서 좀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911 또는 사이버 진주만 습격 이러한 말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러한 과장된 어법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석을 할 때 또는 이러한 비유를 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은 또 이러한 말 때문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크나큰 사이버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더니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구나라는 말을 한 것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게 된다면 이것도 또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현재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지만 또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요. 이러한 범죄적인 사이버 공격 또 그리고 국가들이
사이버 첩보전, 또 사이버를 통한 정보 수집 등과 같은 공격이나 또는 이러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간과하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리고 또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러시아의 인프라 공격을 볼 수가 있었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사용을 했었던 이 물리전이 시작을 하기 전에 사용을 했었던 이 명령 통제 시스템에 대한 공격도 자행이 되었었고 또 그 이후에도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공격이 발생을 하고 또 그 외에도 통신선에 대해서도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으며 이제 이것을 파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첩보를 위해서도 이러한 공격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에 대해서 발표를 하기도 하였는데요. 이 사이버 평화 연구소에서 바로 이러한 우크라이나전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한 내용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사이버전이 굉장히 빈발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사이버를 통해서 사실 뭐 탱크나 또는 뭐 지상전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인프라를 파괴하려고 들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물리전이 발생을 하게 되었을 때 이것이 이 물리적인 전쟁으로 계속 전개가 되고 그리고 사이버전은 좀 더 축소된 것에 대해서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래서 이 사이버전은 그렇게 더 강도 높게 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이에 대해서도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서도 또 이 사이버 대응력을 유지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듯이요, 사이버전이나 또는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뭐 이론적인 훈련이라거나 또는 뭐 기술적인 훈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계속 겪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러시아나 또는 다른 이 사이버 공격 행위자들이 이들에 대한 전력망 등에 대해서 공격을 해왔다라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들이 사이버 역량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강화를 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이것이 많은 국가들의 지원 덕분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들어서도 미국이 이 우크라이나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이버 대응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지속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국가들에게 이러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계획이나 또는 행동 계획을 수립하는 데도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현재 저희가 목도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들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그러한 사이버 공격들입니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이버 위협을 이용을 해서 한국이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지원하는 국가들에 대한 공격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러시아가 거기에 따른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국가들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희가 이러한 위기를 지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전쟁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기반시설, 미국의 기반시설, 한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기반시설들이 이러한 위협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이버 공간을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사이버 인프라에 저희 이제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 부처에 있는 이 부서에서는 계속해서 준비해야 된다. 언젠가 이러한 공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처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준비 태세가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부 매핑 시리즈라든지 구글에서도 이제 진행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사이버 위협 관련된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그리고 정부 간의 이러한 연결성을 잘 찾고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은 것이 있습니다. 또 기타 이제 우크라이나 내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외에서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디스인포메이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의 유포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외에서도 이러한 선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사서 지금 현재 이러한 침공에 대해서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고자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는 계속해서 이제 외교관들 사이에 이런 사이버 규범 그리고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그런 국제법을 어떻게 저희가 마련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계속해서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서요 어떤 식으로 이거를 적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 있는 그러한 국가의 그러한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수 인프라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 다른 국가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공격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게 범죄 집단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집단들의 그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사전에 저희가 확인을 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다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보았듯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대립이 계속되고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규범들이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이버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들이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준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면책권을 가져가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동으로 책임을 부여하는 것 그리고 애트리뷰션을 부여하는 것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집단적으로 우리가 함께 협력을 해서 그게 민간이 됐건 아니면은 국가적인 행위자가 됐건 이런 사람들 그런 주동자들을 어떻게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저희가 함께 동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국가 그리고 사이버 범죄 그러한 여러 가지 활동들 이런 모든 차원에서 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유엔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규범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저희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이걸 한번 보자면 이런 평화 정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사이버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요즘은 이제 사이버 전이 이제 주된 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계속해서 평화 그리고 안보를 증진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집단적인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뿐만 아니라 민간이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 그리고 규칙 기반의 질서를 수립해야 되고 이를 준수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도 사이버 위협을 볼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러한 플랫폼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그러한 평화를 구축하고 유지하고자 해야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저희가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규범을 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들이 다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추후에 패널 토론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널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올레나 레넌 뉴헤이븐 대학교 정치과학 국제안보부 교수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좌장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맨디언트사의 존 헐퀴스트 부사장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스티븐 월트하임 선임연구원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기빈 여러분, 그러면은 패널분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 패널분도 계십니다. 사이버 평화연구소의 스테판 뒤갱 대표님께서 줌으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올레나 레넌 부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고 토론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한국 외교부 장관님께 이렇게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리며 또 특히나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또 저명한 전문가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생산적인 대화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잔혹한 전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사망을 하였고 또 많은 피난민이 발생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그 외에도 글로벌 또 에너지 안보 또 식량 안보 등에 있어서도 크나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새로운 사이버 공격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물리전을 진행을 하는 동시에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이버 첩보라거나 또는 잘못된 정보를 확산시키는 것과 같은 활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됨으로써 위험한 점은 이러한 사이버 작전이라는 것은 단지 사실 우크라이나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를 통해서 또 파급 효과가 발생해서 다른 국가로까지도 확산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3개월뿐만이 아니라 지난 8년간 이러한 모습을 보아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버 공간이 하나의 작전 영역이 되고 하나의 전장이 되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은 사이버 안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무기화될 수 있는가. 그래서 물리전을 강화할 뿐만이 아니라 또 민간인들이나 또는 민간 행위자들에 대해서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교훈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 대상이나 또는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이버 역량의 발전에 대해서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주제와 관련하여서 첫 참석자께서 지금의 현황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과 관련된 생각뿐 아니고요. 또한 이러한 사이버 역량, 특히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사이버 역량의 활용이 지금의 환경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위협에 대비해야 되는 방향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헐크리스트 부사장님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러한 위협을 추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올해 초부터 그러한 추적을 해왔습니다. 커스터머 브리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을 했고 그리고 집단적으로 같이 노력을 통해서 이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그 외 지역에서의 위협들을 보고자 했습니다. 세 가지 활동들을 계속해서 트래킹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첩보입니다. 이 문제들은 계속해서 상주해 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첩보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외에서도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었는데요. DRU 그러니까 이 러시아의 총정찰국에서 진행을 했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그리고 군사라든지 아니면은 외교 관련된 정보들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 아니라 이 외에도 외교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국가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파악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디스인포메이션 그러니까 허위 정보의 유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정말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허위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고 이러한 정보들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잡다단하게 나타났는데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보를 조작한다든지 이러한 활동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잘못된 맥락에서 전파가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인들이 가령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반대한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유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살을 했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이 병력이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있다라는 철수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내용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동맹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 이러한 허위 정보들이 범람을 했습니다. 가령 러시아의 행위자들이 지도를 조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우크라이나의 서부 쪽으로 지금 현재 병력이 이동 중이다라는 것을 시사를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을 강제로 합병을 하려고 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허위로 범람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자국민을 상대로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들을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공격이 계속해서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이제 공격들이 있었는데요. 가령 지상전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과 함께 사이버전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드망에 대한 공격도 감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공격을 저희가 다방면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를 놓고 보면은 저희가 우려했던 만큼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사실은 훨씬 더 큰 규모로 이러한 공격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아직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되고 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가령 특정 사건이 있었는데 이런 행위자들이 많은 이제 타겟들을 계속해서 동시적으로 숨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필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과 관련된 그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버 전이라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사이버 역량이 물론 그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런 심리적인 그러한 영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에서의 그러한 환경들을 보면은 이게 치명적이지는 않고 살상까지 가지는 않고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다시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밖에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툴들이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우크라이나 밖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입니다. 물론 사이버전이 여러 가지 이제 한계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 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보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결실을 보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맹국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단결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그러한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무기가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런 사이버 활동에 참여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박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툴을 사용을 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버라는 것은 보통은 이제 살상적이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게 되돌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가역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사용하기 어느 정도 유용한 툴인 것입니다. 이 범죄 집단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전히 위험에서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분쟁 밖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통찰력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자, 그럼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크라이나가 또 실제로 사이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물리전에서도 그렇다라는 것, 사실 그것이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국은 또 이러한 역량이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러한 작전에도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스위스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해주고 계신 스테판 뒤갱 CEO이신데요. 자, 그러면 뒤갱 CEO께서도 지금의 현황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사이버 공격이 민간인에게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민간인 인프라에 미친 영향, 단지 러시아 우크라전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참여하게 돼서 기쁩니다. 대면으로 뵀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이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주 시적절한 그러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이버 평화, 저희가 또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사이버 평화 연구소로서 이제 NGO 단체로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 침공 전부터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살펴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측면들을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시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러한 위해가 어느 정도나 가해지고 있는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위험이 어느 정도로 파급 효과가 있는지 그런 사회적인 측면도 봐야 되는데 아까 기조 연설에서도 페인터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분쟁에서 또 물리전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라는 것은 결국에 저희가 이 관련된 내용을 또 저희 연구소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몇 건이나 공격이 있었었는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침공 이후에 220개의 캠페인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19개의 부문의 공격이 자행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 20개국 이상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에는 이 영향, 이 파급 효과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보면은 굉장히 그 규모가 파괴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심리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파급 효과가 있는지를 저희가 계속해서 연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침공의 여파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공격이 자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공격들이 서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물리전 측면에서는 어떠한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는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있고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있습니다. 민간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공격이 자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바로 사이버 평화 연구소에서 이런 민간 차원에서의 그러한 공격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전시 그리고 평시에서의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런 인도주의적인 서비스가 초기부터 그 역량에 맞는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향 측면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겠는데요. 허위 정보의 유포가 이 시스템뿐만 아니라 인식에도 영향을 가하고 있습니다. 신뢰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 힘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인도주의적인 그런 지원에 요즘 그런 서비스들이 제대로 제공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첩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결국에는 이 침공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아주 깊은 그러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는 무기화가 되었다. 전시 중에 무기화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기입니다. 언제 이 전쟁이 시작되었는지를 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침공 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이러한 군사 작전 측면에서 사실은 이러한 사이버 공간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시기라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저희가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바로 이 전쟁이 어디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 이런 국경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전 세계에서 이런 공격을 자행하기란 어렵지 않습니다. 군사
작전, 그리고 군사라든지 아니면 시민을 겨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기에 또 함께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영향의 규모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이 전 지구를 좌우로 나눴을 때 어느 지역에서 이러한 공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또 재리적으로도 저희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것은 군사다, 이거는 민간이다, 아니면은 뭐 이런 식으로 구획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참여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중의 역할, 대중의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러한 범죄 활동들이 지정학적인 요소와도 밀접하게 닿아 있는데 어떠한 이 법적인 틀을 마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연 이게 우리가 과연 뭐 어느 법에 해당이 되는지 어느 법을 또 준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혼선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있는데 좀 흥미롭고 또 유용하게 이러한 이 공격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민간에 미치는 그러한 타격 그리고 파급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영향이라든지 아니면 위험 요소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군사 작전이 그리고 활동들이 민간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그런 환경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침공 훨씬 전부터도 이러한 측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민간 측에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이 자들 거기서 이제 자행하는 여러 가지 공격의 형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추후 다시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또 다양한 사이버 툴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런데 결국은 이들은 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점차 더 정교화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목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사용이 되면서 또 민간인들이 또 이로 인해서 희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특히나 우크라이나 또 특히나 이제 러시아가 이 전쟁 초반에 위성을 무력화했다라는 것,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의 이런 통제망을 또 무력화하려고 했었다라는 것, 이제 그것은 사실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점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해서 좀 더 글로벌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요. 스티븐 월트하임 연구원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대화를 좀 더 폭을 넓혀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이버 역량이라는 주제를 앞으로 전쟁의 미래의 모습과 결부시켜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전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이렇게 큰 주제를 주시면서 제가 몇 분 만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우크라이나전은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가 되어 왔었던 사이버 수단이 앞으로 전쟁에서 얼마나 큰 중요성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도 이러한 말이 있었죠. 사이버 진주만. 다시 말해서 사이버 갈등이라는 것은 결국은 물리력의 사용과는 상관없이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물리력 행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이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래서 물리전의 보완적인 역할만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 일단 이러한 두 관점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본 모습은 이 후자를 뒷받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말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이버전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또 이번 전쟁의 양측에서 사이버 공격이 굉장히 많이 자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실제로 전쟁의 양상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서 크리스토퍼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요, 이 사이버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교란 효과는 가져올 수 있겠지만 또 취약한 점을, 예를 들면 네트워크의 취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파괴력은 물리전에 비해서는 덜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 서로를 죽이는 일에 더 익숙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크라전에서도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래서 국가에서 이 시스템에 해킹을 하기보다 미사일을 보내서 건물을 파괴하는 것을 아직도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수단의 전쟁으로 발전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이버 공격을 전쟁 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질문은, 사이버 공격이라는 것이 정말 얼마나 효과적이 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한 국가가 원하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사이버 공격이 얼마나 효과적이 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크라전 초반에 상당히 효과적이었었던 비아센 공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보자면은요. 짧게 말씀드리자면 러시아에서는 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사실 비아센 공격 자체는 교란을 초래한 것은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이 통신망의 교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좌장께서 말씀하셨었던 그러한 파급 효과도 있었죠. 그래서 독일에서의 이 풍력 시설 27개가 중단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러시아가 여기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푸틴은 우크라이나는 진정한 국가가 아니다. 그래서 러시아군이 침공을 하면 바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러시아군이 생각보다 강력하지 않았었다라는 것,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그래서 전쟁이 특히나 초반에 왜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이제는 전쟁의 다른 단계로 넘어온 상황에서 사이버 작전이 우크라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요. 일단 지금 한번 보았을 때는 이제는 소모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력과 또 무기가 사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켜봐야 하겠지만은, 자, 이게 만약에 지금의 현황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모든 점이 전쟁의 미래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지 말씀드려보자면요. 지난 한 30년에 걸쳐서 한 가지 보게 되었었던 트렌드라고 한다면은 공격보다는 방어력의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지상이나 또는 공중이나 또는 해상에서 다 마찬가지고요. 또 우크라이나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밀 유도, 장거리 미사일, 드론 등등을 활용해서 공격을 방어하거나 또는 차단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고요. 사실 또 이것이 도시화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지만요. 그리고 또 유사한 모습이 사이버 영역에서도 전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으로서는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전에 있어서는 아직은 이에 대해서 결론을 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요. 어쨌든 최소한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효과적인 사이버 방어를 할 수 있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지난 몇 년간 제기가 되었었던 담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이버 전쟁이
공격하는 측에게 우위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담론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새로운 공격 경로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공격하는 측에서는 사람을 보낼 필요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스크가 줄어들고, 그래서 이것은 공격하는 측에게 유리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담론이 있었는데요. 자, 그런데 오히려 지금 보았을 때는 방어하는 측에서 더 효과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았을 때는 이러한 사이버 영역에서 만약에 이 사이버 방어력이 점차 더 강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또 사이버 공격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사이버전을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재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물리전도 마찬가지 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이 사이버 디펜스야말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논의를 미래의 전쟁이라는 좀 더 큰 주제로 확대시켜준 것에 대해 감사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제가 또 모든 패널의 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자, 그렇다면은 해법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혁신적인 해법이 있을 수가 있는지, 민관 협력이라고나 할까요? 아니면은 공동의 대응이라거나 또는 공조, 어떠한 것이 가능할런지요? 특히나 기존의 규칙이나 규범에 대해서도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범죄에 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라거나 또는 유엔의 사이버 범죄에 대한 임시위원회 등과 같은 기구나 또는 조약들의 경우 지금 현재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를 어떻게 더 보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공동의 노력이나 또는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각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한 2분간 이에 대한 해법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Q&A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반대의 순서로 발언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임시위원회가 이제 사이버 조약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이제 범죄 측면에서 보고 있는데, 사실 규범이라는 것은 이제 유엔 쪽에서 더 이제 주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버블이 아닙니다. 지정학적인 차원에서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특정 국가들이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의 규범을 준수하려고 할 때는 사이버 툴을 사용을 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냥 이제 준수해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국가 간의 관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제 한 연사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국가들이 어떻게 같이 동참을 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지, 그리고 사이버 공간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어떻게 참여를 하는지 그리고 협력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향후에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부문에 그러한 이해관계자들이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헐퀴스트 부사장님, 네. 저희가 전에는 이제 기회를 조금 놓쳤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조금 더 나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상이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DRU에서 총정찰국에서 이 사이버 공간에 대한 공격이 있었고, 이 올림픽 직전에 그랬었죠. 그런데 누가 자행을 했는지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몇 년이 지난 후까지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대 그러한 기관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공격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그냥 벗어나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범죄를 자행을 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저희가 규범을 준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뒤갱 CEO님. 네, 감사합니다. 아까 애트리뷰션에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결국에는 누구한테 이런 책임 소개제를 규명할 것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프로세스 자체가 그 피해를 입은 커뮤니티라든지 피해를 입은 기관, 국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조사를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툴이라든지 아니면 접근법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악조건으로 이게 전개가 될 수도 있지만 또 잘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또 volunteer들, 그러니까 자원봉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행위자들과 같이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들인데 이러한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주도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역량, 사이버 그런 저력이 필요한 그러한 곳에 저희가 필요한 도움을 제공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련된 생태계를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에는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에 따라서 역량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동참을 해서 프로그램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정말 필요한 곳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월트하임 연구원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에 필요한 것은 모든 층위의 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국제사회를 포함한 전 사회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자면 반드시 그렇게 많은 것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예를 들면 기업들이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서 민간의 보험 시장이 더 발전할 수도 있죠.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거나 또는 전쟁과 관련된 것이 아닌 그러한 사이버 범죄와 관련하여서는 보험 시장이 발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군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국가기관이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그러한 경계가 좀 모호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사례가 단적인 예죠. 우리가 글로벌 사회로서 규범을 만들고 또 법을 수립을 하고 또 이를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유엔 임시위원회가 지금도 존속되고 있는데 사실 이는 한편으로는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이견이 있기 때문인데요. 러시아나 중국 같은 국가들은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한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라거나 또는 인권 억압, 또 정치적인 억압을 꾀하고자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우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른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하여서 그래서 진정한 신뢰를 구축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레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또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예라고 하자면은요. 2015년 유엔과 중국의 합의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안을 통해서 중국의 사이버 첩보 활동을 억제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근데 이게 몇 년간의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후로는 좀 후퇴하긴 하였고, 이제 관계가 악화가 되면서 그래서 이것도 과거만큼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은요. 자, 그리고 또 1년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6대 핵심 인프라 분야를 제안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미국의 이러한 6대 인프라 분야에 대해서는 공격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제시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도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런 일종의 레드라인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일종의 최후 통첩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보자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어떠한 파트너들이
이 다자간 협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안을 해 나가는 상황에서 이러한 점이 중요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 세션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좌장의 권한으로서 첫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청중분들께서는 온라인으로 질문을 올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모를 하셔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개월간 우크라이나에서의 민관 협력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지원자들로 구성이 된, 그래서 한 150개국의 지원자들로 구성이 된 IT 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기술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IT 부대에 지원을 하여서 그래서 러시아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바로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민관 협력의 기회와 위협이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다시 말해서 이런 지원자들이 이 사이버 공간에서 어떻게 보자면 좀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IT 부대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해커 그룹들이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쟁에 어떠한 형태로든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공격에 대해서 다시 공격을 하는 것이건 맞불 공격을 하는 것이건 아니면은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핵티비스트 그룹이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칭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작전을 진행을 했는데요. 올림픽 전에 뭐 익명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러한 핵티비스트들이 이 러시아의 정보국과도 뭔가 이제 또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활동들을 미러링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이러한 형태들을 저희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첨언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러한 그룹들이 우크라이나를 돕고자 하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지원을 제공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측면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감독,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든지 다른 국가들의 감독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을 겨냥을 하냐, 그리고 겨냥하는 타겟들이 굉장히 이게 결국에는 그 범위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규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다른 국가를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특정 주권을 가진 국가들에 있어서는 뭔가 공격이 행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프라라든지 그리고 민간의 인프라, 그러니까 러시아의 민간의 인프라를 공격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자가 물어봤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이제 백악관과의 뭔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뭔가 아까 전 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핵티비스트 그룹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도 있다. 뭔가 이제 다른 차원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또 저희가 이제 협약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이런 지정학적인 그러한 환경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중국에서는 단순 이러한 규범들을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방어라는 것이 아직 공격을 이기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방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역량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것을 우선순위화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래에 저희가 어떠한 위기를 직면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크라우드 소싱에서 또 크라우드 소싱 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바로 클라우드 소싱이죠.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형태로 동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군사뿐만 아니라 이제 민간 부분을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셨던 대로 굉장히 이제 또 그 전개 양상이 훨씬 더 확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규모가 커질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침공의 여러 가지 맥락들을 봤을 때 긍정적인 그러한 활동들을
저희가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도주의적인 그런 활동들을 돕는 것이라든지 이렇게 긍정적으로 활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캠페인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동참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영향을 여기서 뭔가 도출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인도주의적인 법, 현행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법적인 책임이다. 우리가 당연히 이러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부분들을 또 준수하기 위한 행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도 봐야 됩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청중분으로부터 받은 질문이 있는데요. 암호화폐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암호화폐에 대한 공격이 증가하고 있는 것, 또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사이버전의 양상도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지, 또한 전쟁이라는 개념, 그리고 또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도 바뀔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사실 암호화폐라는 것은 사이버 안보에 있어서도 굉장히 크나큰 역할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큰 효과를 가져왔는데요. 사실 거의 하루 만에 이 사이버 범죄가 작동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실 바로 이렇게 암호화폐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사이버 범죄도 굉장히 복잡한 사기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금융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암호화폐를 보게 된다면 결국 이제는 이러한 행위자들이 누구에게든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금융 정보를 절취해서 이것을 또 금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잡한 방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이러한 정보를 훔친 다음에 이 암호화폐를 요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것을 금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많은 이런 범죄 행위자들이 과거에 하던 일을 버리고 바로 이 암호화폐 쪽으로 건너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체적인 암호화폐를 시작을 한다거나 또는 거래소에서 이를 훔친다거나 아니면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이를 훔친다거나 결국에는 이 사이버 공격의 양상을 굉장히 크게 바꿔놓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께서 답변을 하실런지요? 그럼 저도 짧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정말 다자간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이 공식적인 금융 시스템에 부과하는 그러한 체크, 확인 방식을 바로 암호화폐에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금융 고객에 대한 정보를 파악을 하는 것, KYC를 하는 것처럼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또 암호화폐 가치가 폭락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사실 이 랜섬웨어 태스크포스의 공동 의장 역할을 했었는데 여기에는 민간 분야 그리고 또 정부 전 관계자 분들이 참여하셨었던 그런 태스크포스에서 논의가 있었지만은요. 일단 암호화폐 자체를 금지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KYC 같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 어느 나라도 이를 혼자서 할 수는 없고요. 물론 미 재무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온 것은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 금융 분야에서 그랬었던 것처럼 결국은 이 국가적인, 국제적인 그런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페인터 대표님 그리고 듀간 대표님께 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스테판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런 퍼블릭 애트리뷰션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원어원뿐만 아니라 이제 집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만 뭔가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독자적으로 하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이죠. 그리고 최대한 신중하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트리뷰션이 진행이 된다, 실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이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했던 여러 가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애트리뷰션 자체만 가지고 러시아가 과연 아니면은 북한이 과연 행동을 바꿀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 대중들 그리고 우리 파트너에게 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집단적인 그러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티로서 함께 저희가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악기적인 그러한 행동을 하는 행위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저도 좀 첨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애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이제 집단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라고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의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지정학적인 위기라든지 아니면은 필수적인 그러한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나 이 모든 것들과 다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디어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파악을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격을 행위자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이거를 이제 사법적인 그러한 틀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특정 이제 뭐 말웨어라든지 이런 특정 이제 회사에서 아니면은 뭐 NSO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이런 것들과 연결을 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혹시 다른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이런 억지력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자, 그러면 제가 마지막 대화 주제로 좀 더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들 예상을 했었던 것이 보다 더 대규모의 사이버전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대적인 사이버전을 펼칠 것이다라고 예상들을 했었고요. 또 많은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보다 더 집중적으로 물리전과 병행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였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모두가 예상을 했었던 이런 대규모 사이버전을 러시아가 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억지력과 관련해서 좀 더 말씀드리자면 러시아가 이러한 대규모 사이버전으로부터 억지를 당한 것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러시아의 또 다른 전술적인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예, 저는 억지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사실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있었죠. 일단 첫 번째로는 계획이 없었다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었지만은 결국엔 실패했다라고도 적겠습니다. 사실 이 침공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이에 대해서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특히나 이 대공 방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 그리고 또 대대적인 이 우방국들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의 작전을 여기저기서 다 방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예, 저도 동의합니다. 먼저 처음에 이 우크라이나전이 시작이 되었을 때 사실 이 물리전도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실치가 않았는데 이 사이버전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보기에는 이 억지력은 있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러시아가 억지가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서방의 타겟을 공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 보복 조치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향후에 보았을 때는 아마도 또 이러한 우려가 좀 더 완화가 되면서 이러한 대상도 공격하고자 나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저희 주어진 시간은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너무나도 흥미로운 대화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패널리스트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청중분들께 특히나 질문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대화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새로운 신안보 도전과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어져야 하겠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is 네, 감사합니다. 세션 1 사이버 안보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2일차인 내일 포럼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4시 반에 시작이 됩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특별 세션이 이어질 것이고, 그리고 세션 2는 6시 30분, 그리고 세션 3 신기술 안보는 8시 10분 한국 시간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꼭 다시 조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